노르웨이의 숲 제1장 37살 그때 나는 보잉 747기 좌석에 앉아 있었다. 거대한 기체가 두꺼운 비구름을 뚫고 함부르크 공항에 내리려는 참이었다. 11월의 차가운 비가 대지를 어둡게 적시고 비옷을 입은 정비사들, 밋밋한 공항 건물 위에 걸린 깃발, BMW 광고판, 그 모든 것이 플랑드르파의 우물한 그림 배경처럼 보였다. 이런 또 독일이군. 비행기가 멈춰서자 금연 사인이 꺼지고 천장 스피커에서 나지막이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다. 어느 오케스트라가 감미롭게 연주하는 비틀스의 노르웨이의 숲이었다. 그리고 그 멜로디는 늘 그랬듯 나를 혼란에 빠뜨렸다. 아니,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하게 마구 뒤흔들어 놓았다. 머리가 터져버릴 것만 같아 몸을 웅크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잠시 그대로 있었다. 이윽고 독일인 스튜어디스가 다가와 몸이 안 좋으냐고 영어로 물었다. 괜찮다고 좀 어지러울 뿐이라고 나는 말했다. 정말 괜찮으세요? 아, 괜찮아요. 고마워요. 스튜어디스가 방긋 웃으며 자리를 뜨고 음악이 빌리 조엘의 곡으로 바뀌었다. 나는 고개를 들고 북해 상공을 덮은 검은 구름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많은 것에 대해 생각했다. 잃어버린 시간, 죽거나 떠나간 사람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추억. 비행기가 완전히 멈춰선 후 사람들이 안전벨트를 풀고 짐칸에서 가방이니 윗도리 따위를 꺼내기 시작할 때까지 나는 줄곧 그 초원에 있었다. 풀냄새를 맡고 피부에 와닿는 바람을 느끼고 새소리를 들었다. 1969년 가을, 나는 곧 20살이 될 참이었다. 아까 그 스튜어디스가 내 곁으로 다가와 옆자리에 앉더니 이제 괜찮으냐고 물었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조금 슬퍼져서 그랬을 뿐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나는 미소 지었다. 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잘 알아요. 그녀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아주 멋진 미소를 내게 던져주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안녕. 안녕. 18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도 나는 그 초원의 풍경을 또렷이 떠올릴 수 있다. 며칠 계속된 부드러운 빗줄기로 여름 내내 덮었었던 먼지를 깔끔히 씻어내린 산 능선은 깊고 선명한 파랑을 띠고 억새꽃을 흔들며 불어가는 10월의 바람 속에서 길고 가느다란 구름이 파란 하늘에 차갑게 달라붙어 있었다. 가만히 쳐다보노라면 눈이 아릴 만큼 높은 하늘이었다. 바람은 초원을 가로질러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고 숲으로 달려갔다. 우듬지의 잎이 사락사락 소리내며 흔들리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다른 세계의 입구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작고 쉰 듯한 소리였다. 그것 말고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어떤 다른 소리도 우리 귀에 닿지 않았다. 아무도 우리 곁을 지나가지 않았다. 새빨간 새 두 마리가 초원에서 무엇에 놀라기라도 한 듯 황망히 날아올라 숲 쪽으로 날아갔을 뿐이었다. 걸으면서 나오코는 나에게 우물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기억이란 참 이상하다. 실제로 그 속에 있을 때 나는 풍경에 아무 관심도 없었다. 딱히 인상적인 풍경이라 생각하지도 않았고 18해나 지난 뒤에 풍경의 세세한 부분까지 기억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솔직히 말해 그때 내게는 풍경 따위 아무래도 좋았던 것이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그때 내 곁에서 걷던 아름다운 여자에 대해 생각하고 나와 그녀에 대해 생각하고 그리고 다시 나 자신에 대해 생각했다. 뭘 보고 뭘 느끼고 뭘 생각해도 결국 모든 것이 부메랑처럼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고 마는 나이였다. 게다가 나는 사랑에 빠졌고 그 사랑은 나를 몹시 혼란스러운 장소로 이끌어갔다. 주변 풍경에 관심을 기울일 마음의 여유 같은 건 아예 없었다. 그렇지만 지금 내 머릿속에 우선 떠오르는 것은 그 초원의 풍경이다. 풀냄새, 살짝 차가운 기운을 띤 바람, 산 능선, 개 짖는 소리, 그런 것들이 맨 먼저 떠오른다. 아주 또렷이. 너무도 선명해서 손을 뻗으면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더듬을 수 있을 것 같을 정도다. 그러나 그 풍경 속에 사람 모습은 없다. 아무도 없다. 나오코도 없고 나도 없다. 우리는 대체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걸까? 나는 생각해 본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나 소중해 보인 것들이
그녀와 그때의 나의 세계는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 그래, 나는 지금 나오코의 얼굴조차 곧바로 떠올릴 수 없다. 남은 것은 오로지 아무도 없는 풍경뿐이다. 물론 오래오래 생각하면 얼굴을 떠올릴 수 있다. 작고 차가운 손, 사르르 미끄러져 내리는 아름답고 긴 머리카락, 부드럽고 둥그런 귓볼과 그 바로 아래 자그마한 검은 점, 겨울이면 즐겨 입는 우아한 캐멀색 코트, 언제나 상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묻는 버릇, 때로 떨리듯 울리는 목소리, 꼭 세찬 바람이 몰아치는 언덕 위에서 말을 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미지들을 하나하나 모으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녀의 얼굴이 불쑥 떠오른다. 먼저 옆모습이 떠오른다. 아마도 나오코와 늘 나란히 걸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맨 처음 떠올리는 것은 옆에서 본 얼굴이다. 그런 다음 그녀는 내 쪽으로 몸을 돌려서 방긋 웃고는 살짝 고개를 기울인 채 말을 하며 내 눈을 지그시 들여다본다. 마치 맑은 시냇물 바닥을 재빠르게 가로지르는 작은 물고기의 그림자를 줬듯이. 그렇지만 나오코의 얼굴이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기까지는 약간 시간이 걸린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 시간은 점점 길어진다. 슬픈 일이긴 하지만 사실이다. 처음에는 5초면 충분했지만 그것이 10초가 되고 30초가 되고 1분이 되었다. 마치 저녁나절의 그림자처럼 점점 길어진다. 그러다 이윽고 저녁 어스름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 것이다. 그렇다. 내 기억은 나오코가 선 그 자리에서 확실히 멀어져 가고 있다. 마치 내가 예전에 선 그 자리에서 확실히 멀어져 가듯이. 그리고 그 풍경만이, 10월의 초원만이 마치 영화에 나오는 상징적 장면처럼 거듭해서 뇌리에 떠오른다. 그리고 그 풍경이 끊임없이 내 머릿속 어느 부분을 집요하게 걷어찬다. 어이, 일어나. 나 아직 여기 있다니까. 일어나. 일어나서 알아내라고. 내가 왜 아직도 여기 있는지 그 이유를. 아픔은 없다. 하나도 아프지 않다. 발길질을 당할 때마다 울적한 울림이 일어날 따름이다. 그 울림마저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다른 모든 것이 끝내 사라져 버렸듯이. 그러나 함부르크 공항의 루프트한자 비행기 속에서 그들은 평소보다 더 세차고 길게 내 머리를 걷어찼다. 일어나, 알아내 하면서. 그래서 나는 지금 이 글을 쓴다. 나는 무슨 일이건 문장으로 만들어 보이지 않으면 사물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타입이니까. 그녀가 그때 무슨 말을 했더라. 그래, 그녀는 내게 들판의 우물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런 우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않는지 나는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 안에만 존재하는 이미지나 기호였을지도 모른다. 저 어두운 나날들 가운데서 그녀가 머릿속에 자아낸 다른 수많은 사물들처럼. 그러나 나오코가 우물 이야기를 한 이후로 나는 그 우물 없이는 초원의 풍경을 떠올릴 수 없게 되었다. 실제로 본 적도 없는 우물의 모습이 내 머릿속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는 한 부분으로 풍경 속에 굳게 자리 잡은 것이다. 나는 그 우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주 자세히 묘사할 수도 있다. 우물은 초원이 끝나고 숲이 시작되는 경계선 바로 언저리에 있다. 대지에 뻥 뚫린 직경 1미터 정도의 어두운 구멍을 풀이 교묘하게 가렸다. 둘레는 울타리도 없고 조금 높이 둘러진 돌담도 없다. 그냥 구멍만 입을 벌렸을 따름이다. 구멍 입구에 걸쳐진 돌은 오랜 비바람에 희뿌옇게 색이 바린 채 여기저기 금이 가서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다. 자그만 녹색 도마뱀이 돌 틈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이 보인다. 몸을 앞으로 구부리고 구멍 안을 들여다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구멍이 무서울 정도로 깊다는 것뿐이다.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깊다. 그리고 구멍 안에는 암흑이, 세상의 모든 암흑을 졸여놓은 듯한 짙은 암흑이 가득 찼다. 그건 정말로 정말로 깊어. 나오코는 신중하게 단어를 고르며 말했다. 때때로 그녀는 그런 식으로 말한다. 정확한 단어를 찾으면서 아주 천천히 말한다. 정말 깊어. 그런데 그게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 여기 어딘가에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트위드 재킷 호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은 채 내 얼굴을 바라보며 정말이라고 강조하듯 방긋 웃었다. 그렇다면 정말 위험하잖아. 어딘가에 깊은 우물이 있어. 그런데 그게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지. 그러다 거기 빠져버리면 큰일이잖아. 내가 말했다.
어쩔 수 없지 뭐. 휘잉 풍덩 그걸로 끝.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아? 때때로 일어나. 2년이나 3년에 한 번 정도.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야.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러면 이 부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 들판에 우물에 빠졌다고. 별로 기분 좋은 죽음은 아닌 것 같네. 나는 말했다. 비참한 죽음이야. 그녀는 재킷에 달라붙은 풀씨를 손으로 털어냈다. 목뼈라도 부러져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다면 다행이지만 어쩌다 발이 삐는데 그치면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아. 목이 터져라 불러도 아무도 듣지 못하고 누군가가 발견할 가능성도 없고 근처에 지네나 거미 같은 것들이 우글대고 먼저 죽은 사람들의 배골이 바닥에 널렸고 깜깜하고 축축하기만 해. 그리고 위쪽에는 빛의 동그라미가 마치 겨울 하늘의 달처럼 작게 작게 떠 있어. 그런 데서 홀로 천천히 죽어가는 거야. 생각만 해도 털이 건조서는 것 같아. 누군가 찾아내서 울타리라도 쳐야지. 하지만 아무도 그 우물을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길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야. 절대로 안 벗어날래. 나오코는 호주머니에서 왼손을 빼내 내 손을 잡았다. 하지만 괜찮아 넌. 너는 아무런 걱정도 할 필요 없어. 어둠 속에서 아무리 헤매고 다녀도 절대 우물에 빠지지 않아. 그리고 이렇게 너랑 같이 있는 한 나도 우물에 빠지지 않아. 절대로, 절대로. 그걸 어떻게 알아? 난 알아. 그냥 알아. 나오코는 내 손을 꼭 잡은 채 말했다. 그러고는 잠시 입을 다물고 걷기만 했다. 난 그런 건 굉장히 잘 알아. 무슨 논리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알게 돼. 지금처럼 너랑 이렇게 손을 꼭 잡으면 하나도 안 무서워. 어떤 어둡고 나쁜 것도 나를 끌어들이려 하지 않아. 그러면 간단한 얘기네. 계속 이렇게 손을 잡고 있으면 되잖아. 그거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당연히 진심이지. 나오코는 멈춰섰다. 나도 멈춰섰다. 그녀는 두 손을 내 어깨에 올리고 가만히 내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 깊은 데서 검고 무거운 액체가 이상한 도형을 그리며 소용돌이 쳤다. 그렇게 아름다운 눈동자 한 쌍이 한참이나 내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다음 그녀는 까치발을 하고서 내 볼에 살짝 볼을 댔다. 순간 심장이 멈춰버릴 것만 같은 따스하고 매혹적인 몸짓이었다. 고마워. 나오코가 말했다. 별 말씀을. 네가 그런 말을 해줘서 정말 기뻐. 정말. 그녀는 슬픈 미소를 머금고 말했다. 하지만 그렇게는 안 돼. 왜? 그래서 안 되는 거니까. 그건 너무 심한 일이니까. 그건 무슨 말인가를 하려다 말고 나오코는 입을 꼭 다물더니 그대로 걸어갔다. 온갖 생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휘감고 돈다는 것을 알고 나 또한 더는 말을 걸지 않고 그 곁을 묵묵히 걸었다. 그건 올바르지 못한 일이야. 너에게나 나에게. 한참이나 지난 후에 그녀는 덧붙였다. 어떻게 올바르지 못한 건데? 나는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누군가를 영원히 지켜준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잖아. 그렇지? 만약에 말이야. 내가 너하고 결혼했다고 해봐. 넌 회사에 갈 거잖아. 그럼 그동안은 누가 나를 지켜줘? 네가 출장이라도 가버리면 도대체 누가 나를 지켜주겠어? 내가 죽을 때까지 너에게 달라붙어 따라다녀야 해? 그건 너무 불공평하잖아. 그런 걸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다 언젠가는 나한테 넌더리가 나고 말 거야. 내 인생은 대체 뭐지? 이 여자를 돌보기 위해 태어난 거냐면서. 난 그런 거 싫어. 그런 걸로는 내가 끌어안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이런 상태가 평생 계속되는 건 아니야. 나는 그녀의 등에 손을 올리고 말했다.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어. 그게 끝나면 같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돼. 앞으로 어쩌면 좋을지. 그때가 되면 혹시 네가 나를 도와줄지도 몰라. 우린 수지타산을 해가며 살아가는 게 아니야. 만일 네가 지금 나를 필요로 한다면 그냥 편하게 사용하면 되는 거야. 그렇잖아? 왜 그렇게 모든 걸 어렵게 생각해? 있지. 어깨에서 힘을 좀 빼봐.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긴장하니까 모든 걸 그렇게 보는 거야. 어깨에서 짐을 내리고 모든 걸 가볍게 생각해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나오코는 무서우리만치 메마른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에 내가 무슨 잘못된 말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지? 나오코는 발 아래 땅바닥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말했다. 어깨에서 힘을 빼면 몸이 가벼워진다는 것 정도는 나도 알아. 그런 말 들어본들 아무 소용없어. 무슨 소린지 알겠어? 만일 내가 지금 어깨에서 힘을 빼면 나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아.
난 옛날부터 이런 식으로 살아왔고 지금도 이런 식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거야. 한번 힘을 빼고 나면 절대 원래대로 돌아가지 못해. 그걸 왜 몰라?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나를 보살펴 주겠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난 입을 다물었다. 나는 네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심각한 혼란에 빠졌어. 어둡고 차갑고 너무 혼란스러워. 저기 그때 왜 나랑 잤던 거야? 나를 왜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은 거야? 우리는 적막에 감싸인 소나무 숲길을 걸었다. 길 위에는 여름의 끝자락에 죽어 바싹 말라버린 매미의 시체가 흩어져서 그것들이 신발 아래에서 바삭바삭 소리를 냈다. 나오코와 나는 마치 뭔가를 찾아 헤매듯 땅바닥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소나무 숲속에 난 길을 걸었다. 미안해. 나오코는 말하면서 내 팔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리고 몇 번 고개를 저었다. 너를 아프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 내 말 마음에 두지 마. 정말 미안. 난 그냥 나 자신한테 화가 났을 뿐이야. 지금 난 아마도 널 진실로 이해하지는 못하겠지. 난 머리 좋은 인간이 아니라서 뭔가를 이해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너를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아무 이 세상에서 널 제일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고요 속에 귀를 기울였다. 나는 발 아래 매미 시체며 솔방울을 발끝으로 굴리기도 하고 소나무 가지 사이로 하늘을 올려다보기도 했다. 나오코는 재킷 호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멍한 눈길로 그저 생각에 잠겼다. 저기 와타나베, 나 좋아해? 물론이지. 그럼 내 부탁 두 가지만 들어줄래? 세 가지 들어줄게. 나오코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두 가지면 돼. 두 가지로 충분해. 하나는 이렇게 나를 만나러 와준 것에 대해 내가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하는 거. 굉장히 기쁘고 정말로 구원받은 기분이야. 혹시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 그래. 또 보러 올게. 다른 하나는 나를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존재하고 이렇게 네 곁에 있었다는 걸 언제까지나 기억해 줄래? 물론 언제까지나 기억할 거야. 그녀는 말없이 그대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가을 햇살이 우둥지 사이를 뚫고 그녀의 어깨 위에서 반짝반짝 춤을 추었다. 다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는 아까보다 우리 쪽으로 더 가까워진 것 같았다. 나오코는 낮게 솟아오른 언덕 같은 곳에 올라 소나무 숲을 벗어나서는 완만한 언덕길을 쟁걸음으로 내려갔다. 나는 두세 걸음 뒤에서 그녀를 따랐다. 나랑 같이 가. 거기 어딘가 우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나는 그녀의 등에 대고 말했다. 나오코는 멈춰서서 방긋 웃더니 내 팔을 가볍게 잡았다. 그리고 우리는 남은 길을 나란히 걸었다. 정말로 언제까지나 나를 잊지 않을 거야? 그녀는 속삭이던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언제까지나 기억할 거야? 나는 말했다. 내가 어떻게 너를 잊을 수 있겠니? 그런데도 기억은 어김없이 멀어져 가고 벌써 나는 많은 것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기억을 더듬으며 문장을 쓰다 보면 때때로 격한 불안에 빠지고 만다. 불현듯 혹시 내가 가장 중요한 기억의 한 부분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내 몸속 어딘가에 기억의 변경이라 할 만한 어두운 장소가 있어 소중한 기억이 모두 거기에 쌓여 부드러운 진흙으로 바뀌어버린 게 아닐까 하는.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이 지금 내가 손에 쥘 수 있는 모든 것이다. 이미 희미해져 버린, 그리고 지금도 희미해져 가는 불완전한 기억들을 꼭 가슴에 품은 채 뼈라도 씹는 기분으로 나는 이 글을 쓴다. 나오코와 나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 아주 오래전, 내가 아직 젊고 그 기억이 더욱 선명했을 때 나는 몇 번이나 나오코에 대해 글을 쓰려 했다. 그렇지만 그때는 한 줄도 쓸 수 없었다. 처음 한 줄이라도 나와만 준다면 그 다음에는 물 흐르듯 쓰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았지만 그 한 줄이 아무리 애써도 나오지 않았다. 모든 것이 너무도 선명해서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면 좋을지 알 수 없었다. 지나치게 자세한 지도가 자세함이 지나치다는 그 이유 때문에 때로 아무 역할도 못한다는 것과도 같다. 그러나 지금은 안다. 결국 글이라는 불완전한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것은 불완전한 기억이나 불완전한 생각뿐이다. 그리고 나오코에 대한 기억이 내 속에서 희미해질수록 나는 더 깊이 그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가 왜 나에게 나를 잊지 마라고 말했는지 지금은 그 이유를 안다.
물론 나오코는 알았다. 내 속에서 그녀에 대한 기억이 언젠가는 희미해져 가리라는 것을. 그랬기에 그녀는 나에게 호소해야만 했다. 언제까지고 나를 잊지 마. 내가 여기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줘. 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 나는 견딜 수 없이 슬프다. 왜냐하면 나오코는 나를 사랑하지조차 않았던 것이다. 1장 끝.